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국의 BBC에 방영된 7분짜리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지도에서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나라에 대해 관심도 없던 전 세계인들은 영상에서 놀라운 사실을 접하고 말도 안 된다며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 작은 나라에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와 발 디딜 틈 없이 혼잡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사연 들으러 함께 가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블레이크입니다. 15년간 BBC에서 다큐멘터리 PD로 일했죠. 지금은 유튜브에서 문화 다큐 시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15년 전 중국을 처음 취재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베이징의 자금성, 시안의 병마용, 그리고 수천 년 이어진 문명의 흔적들. 그곳에서 본 고대 유물들의 웅장함과 정교함에 압도되었죠.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머릿속에 동아시아의 문화적 위계 질서가 형성된 건 동아시아의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시작됐다.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봐도 중국의 아류처럼 보였죠.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따온 것이고 한복은 한푸의 변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서양인들이 그렇듯 저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2025년 1월 런던에서 열린 아시아 문화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중국관에 들어서자 세계의 발효 음식, 중국의 파오차이와 변종들이라는 전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한국의 김치가 중국 파오차이의 변종으로 소개되어 있었죠. 그런데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지. 중국은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복 전시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푸에서 유래한 한복이라는 설명 앞에서 저는 의심 없이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죠. 심지어 그걸 카메라에 담아 동아시아 의복의 역사적 연관성이라는 주제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쳐놓고 영상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중국을 따라간 거 아닐까? 그들의 음식, 의복, 건축 모두가 중국 문화의 파생품처럼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이유는 그동안 서구 미디어에서 한국을 다룰 때도 비슷한 관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서양 역사책도 한국을 중국 문화권의 일부로 다루고 있었죠. 중국관에서 만난 린 즈하오라는 중국 문화부 소속 홍보대사의 말도 제 편견을 강화시켰습니다. 린 즈하오는 유창한 영어로 중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며 말했죠. 우리 중국 문화는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많은 전통도 사실 우리 것에서 변형된 것이죠. 그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제가 가진 편견은 더욱 강화되었고 그것이 제 다큐멘터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런던 문화 박람회 둘째 날 중국관에서 촬영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학생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은 그녀는 제가 방금 찍은 영상이 문제가 있다고 했죠. 방금 찍으신 그 영상, 사실이 아닙니다. 정윤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런던 대학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김치는 파오차이의 변종이 아니에요. 한국의 고유 문화입니다. 한복도 한푸에서 유래한 게 아니고요. 솔직히 그때는 귀찮았습니다. 또 하나의 자국 문화에 집착하는 아시아인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그녀의 주장을 듣던 중 린 즈하오가 다가왔습니다. 린 즈하오는 매우 친절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죠. 실례합니다만 역사적 사실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려야겠군요. 김치는 분명 중국 파오차이의 지방 변종입니다. 역사 문헌에도 나와 있죠. 한복 역시 명나라 시대 의복에서 변형된 형태입니다. 린 즈하오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고 주변에 있던 유럽 기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결국 정윤서는 혼자 남겨진 형국이 됐죠. 당신들은 왜 한국의 말을 믿지 않죠? 왜 항상 중국 말만 들으세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그땐 그저 감정적인 반응으로만 보였습니다. 윤서는 결국 울먹이며 그 자리를 떠났고 린 즈하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가끔 사실보다 감정에 휩쓸리곤 하죠. 중국과 한국은 형제 국가지만 역사적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의 영상을 편집해 아시아 음식 문화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린 즈하오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했고 김치와 한복의 중국 기원설을 다루었죠. 유럽과 미국 시청자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유튜브 채널은 폭풍 속에 빠졌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의 분노가 쏟아진 겁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은 제 영상이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고 비난했습니다. 구독자 수는 급격히 떨어졌고 신고도 수백 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문화적 사실을 다룬 것뿐인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유튜브는 제 채널에 경고를 보냈고 방송 정지 위기까지 왔습니다. 심지어 BBC 시절 동료들로부터도 실망스럽다는 메시지를 받았죠. 너는 팩트 체크도 않고 방송을 내보냈어. 그건 BBC 식이 아니야. 전화기는 계속 울렸고 이메일함은 항해 메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는 정윤서의 메일도 있었습니다. 블레이크 씨, 당신이 쉽게 넘긴 그 순간이 우리에겐 몇 세기에 걸친 문화적 투쟁의 순간이었습니다. 김치와 한복은 그냥 음식과 옷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녀의 메일을 읽으며 처음으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걸까?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도 제 판단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제 채널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고 저는 방에 홀로 앉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제 영상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고 심지어 영국 내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항해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한순간에 저는 문화 도둑으로 몰렸던 겁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메일함을 열어보니 여전히 항해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히 감정적인 내용도 있었죠. 당신은 우리 문화를 모욕했습니다. 중국의 거짓말에 놀아나는 서양인들, 정말 실망스럽네요. 팩트 체크도 못하는 PD가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요?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15년 동안 BBC에서 인정받던 PD였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비난을 받다니. 이건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단지 중국 측의 설명을 들었을 뿐인데 왜 제가 비난받아야 하는 건가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 그래서 김치와 한복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된 자료는 대부분 표면적인 정보뿐이었고 자세한 역사적 기록은 한국어나 중국어로만 있었죠. 번역기를 통해 일부 내용을 보려 했지만 전문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린 즈하오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블레이크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한국은 항상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중국이 문화적 종주국이라는 사실에 불편해하는 거죠. 사실 한국은 항상 중국의 그림자였으니까요. 그의 이메일을 읽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어떤 조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어떤 자료가 신뢰할 만한 건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문화강국이라 믿었던 영국인인데 이렇게 무지했나? 처음으로 제 자신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15년 동안이나 만들었는데 사실은 피상적인 이해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서양인의 시각에서 동아시아를 재단하려 했던 건 아닐까? 답답한 마음에 유튜브에서 김치와 한복에 관한 다른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서양 미디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틀린 건 아니잖아.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순간
정윤서가 보낸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블레이크 씨, 영상에서 제 얼굴이 나왔더군요. 제가 울면서 나가는 모습까지 그대로 내보내셨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연락해왔어요.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주장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것인지 서양에서는 모를 겁니다. 그녀의 메일에는 한국 역사문헌에 나타난 김치와 한복의 기록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문화적 오해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처럼 영향력 있는 나라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한국이 말하는 역사적 증거는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지,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지금 문화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걸까? 아니, 애초에 내가 이 싸움에 끼어들 자격이 있기는 한 걸까? 그렇게 저는 깊은 절망과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정윤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요. 이 문제의 진실을 파헤치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의심 속에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윤서가 다니는 런던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캠퍼스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죠. 윤서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실제로 오실 줄 몰랐어요. 솔직히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커리어는 위기에 처했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는지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제 말에 윤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죠. 한복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입니다. 김치는 조선시대 과학이에요. 그녀가 보여준 첫 번째 자료는 고구려 고분 벽화였습니다. 4세기에 그려진 그 벽화 속에는 분명 한복을 입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영토 일부와 한반도 북부에 존재했던 고대 왕국이었죠. 이건 1500년도 더 전의 기록입니다. 한복은 이미 그때부터 우리의 문화였어요. 다음으로 그녀는 1145년에 쓰여진 삼국사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치로 추정되는 발효식품에 대한 기록이 있었죠.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파오 차이의 변종이었다면 왜 우리 고유의 제조법과 문화가 이렇게 일찍부터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만약 윤서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건가요? 하지만 아직도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린즈하오는 중국 문화부 소속 전문가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그러자 윤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래왔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거짓말을 하죠. 윤서는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대에 촬영된 김장 문화 다큐멘터리,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복 제작 기술에 관한 기록들.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의 역사 문헌에도 한국의 고유 의복과 음식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헌들은 중국어로만 있어서 서양인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신들의 주장을 더 쉽게 퍼뜨릴 수 있는 거죠. 제 마음속에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왜 린즈하오는 이런 자료들을 무시한 걸까요? 왜 중국은 이렇게 집요하게 한국 문화의 기원을 자신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윤서는 마지막으로 저를 한복 체험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직접 한복을 입어보았습니다. 그 옷을 입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옷 하나가 이렇게 문화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이 옷의 색, 모양, 입는 방법 하나하나에 우리 조상들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체험관에서 나와 우리는 작은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지인이 하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윤서는 저에게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배추에 소금을 절이고 다양한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 발효시키는 방법까지. 이건 그냥 발효 채소가 아니에요. 이건 가족이고 기억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이 담긴 무언가였던 거죠. 한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 민족의 미적 감각과 철학이 담긴 문화적 산물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판단했네요. 제 고백에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많은 서양인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만 고집하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제가 만든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지 런던의 한 전시회에서 들은 이야기만으로 한 문화의 정체성을 판단했던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저를 한국문화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문화 보존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죠. 놀랍게도 한국은 자국 문화를 지키기 위해 첨단 기술까지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싸우고 있어요. 윤서의 말처럼 한국문화원에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AI 기술로 조선시대 한복을 복원하고 VR을 통해 전통 김치 제조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화 보존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서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문화 침탈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으니까요.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적 영토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에 맞서 자국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원에서 만난 한 학예연구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대외용 선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들은 세계인들에게 우리가 먼저였다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우리는 증거와 기록, 그리고 복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쉽게 중국의 주장에 넘어갔는지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었지만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였던 거죠. 우리가 미디어로 속아왔던 거군요. 사실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는데 문화원에서 나와 저희는 국립민속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 전통 문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가 열리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김치의 역사라는 특별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고려시대부터 현대까지 김치 제조법의 변천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이미 김치 제조법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윤서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자료와 증거들은 중국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린 즈하오가 말했던 내용은 어디에도 역사적 근거가 없었죠. 박물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조선시대 문헌들을 직접 볼 수 있었고 AI 번역 시스템은 그 내용을 영어로 즉시 번역해 주었습니다. 기술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알리는 방식이 혁신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쉽게 속지 않았을 텐데요. 제 말에 박물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3D 한복 아카이브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의 한복을 3D 스캔하여 디지털로 보존해 놓은 것이었죠.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은 중국의 한푸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디자인 철학부터 제작 방식까지 모든 면에서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복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색상, 선의 흐름, 심지어 옷감 선택까지도 우리만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윤서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문화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다큐멘터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표면적인 이해가 아닌 깊이 있는 문화적 탐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야 했죠. 린 즈하오에게 연락해 볼까요? 제 질문에 윤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가 진실을 인정할 것 같나요?
아마 더 교묘한 거짓말로 둘러댈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윤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김치와 한복의 진실이라는 새 다큐멘터리의 첫 대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로얄 알버트 홀에서 문화기원 진실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주최 측의 초청으로 연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 김치는 왜 한국인가를 상영하고 토론하는 세션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저는 김치가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드워드 블레이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는 한국문화원과 박물관에서 수집한 자료들, 그리고 윤서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김치의 역사적 기록, 한복의 고유한 발전 과정, 그리고 중국의 잘못된 주장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죠. 상영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린즈하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블레이크 씨, 흥미로운 영상이었습니다만 역사란 항상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법이죠. 중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문화적 교류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단지 그런 역사적 맥락일 뿐입니다. 린즈하오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고 일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국문화재청에서 온 외교관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문화는 주장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역사적 문헌과 유물을 통해 김치와 한복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학문적 토론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그것은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제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준 증거들을 떠올렸고 린즈하오의 애매한 말보다 구체적인 역사적 증거에 더 무게를 두는 듯 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미디어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BBC, CNN, 그리고 여러 유럽 언론들까지. 그들은 모두 문화전쟁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블레이크 씨, 어떻게 이런 큰 오해를 하게 되었나요? CNN 기자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서양인들은 종종 동아시아 문화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지를 중국이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직접 증거를 보았고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인터뷰는 전 세계로 방송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문화 침탈 전략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의 독창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유튜브는 제 채널의 정지 조치를 해제했고 구독자 수는 오히려 이전보다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했고 저는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윤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사람들이 진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윤서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레이크 씨. 당신 같은 분이 진실을 알려주시니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처음에 중국 측 주장을 전달했던 사람이었기에 제가 진실을 말할 때 더 강한 설득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윤서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갈 겁니다.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봄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에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서는 저를 서울 근교의 한 마을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침 김장 행사가 열리고 있었죠. 김장은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에요. 이웃과 가족이 모여 함께하는 문화적 행사예요. 그녀의 말처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배추를 손질하고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즐겁게 일하고 있었죠. 이런 광경은 수백 년 동안 한국 마을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에요. 저는 그들의 초대로 김장에 동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 분위기에 물들었습니다. 배추에 소금을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에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치는 한국인들의 삶과 철학이 담긴 문화적 산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갓 담근 김치와 함께하는 식사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죠. 외국인이 우리 김치에 관심 가져줘서 고맙구먼. 이게 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왜 한국인들이 김치와 한복에 그토록 애착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과 옷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소중한 유산이자 정체성이었던 거죠. 다음 날 윤서는 저를 한복장인의 작업실로 데려갔습니다. 80대의 노장인은 50년 넘게 한복을 만들어 온 분이었습니다. 한복은 자연의 선을 담고 있습니다. 직선보다는 곡선, 대비보다는 조화를 중시하죠. 장인이 바느질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그 속에 담긴 철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자연관과 미학이 담긴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서양 옷은 몸을 드러내지만 한복은 몸을 감춥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죠. 장인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배추 한 포기, 정성스럽게 바느질된 한복 한 벌. 그 속에는 한국인들의 정신과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나라, 참 단단하네요. 제 말에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장엔 이웃이 모이고 한복엔 조상의 미가 깃들어요. 우리에겐 이것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삶의 일부예요. 윤서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겉으로 보기에 조용하고 소박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품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김치와 한복 같은 문화유산을 통해 표현되고 있었죠. 한국은 조용하지만 무너뜨릴 수 없는 품격이 있습니다. 제 말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더 이상 중국의 잘못된 주장이 퍼지도록 방관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무지와 오만을 인정하고 바로잡겠다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겠다고. 그것이 제가 문화 PD로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대형 박물관에서 김치와 한복의 진실이라는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BBC 출신이라는 이름값을 써먹어 전시 공간을 확보했죠.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과 제가 직접 찍은 영상들로 구성된 이 전시회는 예상 이상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블레이크 씨, 정말 놀라운 전시예요. 한국 문화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룬 전시는 처음 봅니다. 방문객의 한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항해 서한이 왔고 린 즈하오도 찾아왔습니다. 블레이크 씨, 당신이 이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질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단지 역사적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린 씨,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그런 주장을 퍼뜨리는 건가요? 린 즈하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외교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당신도 이제 한국의 편에 선 것 같군요. 저는 진실의 편에 섰을 뿐입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이제 저는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아니라 문화적 진실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BBC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아시아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만들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제로 김치와 한복의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촬영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윤서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었고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이크 씨, 생각해보세요. 처음 만났을 땐 당신이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제가 김치장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무지한 채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김치장인들과 한복장인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역사학자들을 통해 문헌적 증거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서 김치와 한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담아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제가 직접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말했죠. 우리가 침묵하면 문화는 도둑맞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킵니다. 그리고 클로징 멘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절임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을 대표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은 분노했고 중국의 문화 침탈 전략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분노는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과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큐멘터리를 만들지만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다른 문화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무지와 편견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종종 한국을 방문할 때면 저는 김장 행사에 참여합니다. 배추를 손질하고 양념을 버무리며 한국인들과 함께 웃고 떠들죠.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한국을 믿지 않았던 그 시절이 있었다니. 이제는 믿습니다. 한국의 독창성을, 한국 문화의 깊이를,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부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김치와 한복을 통해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들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